네, 여러분 온라인 세미나 오늘 마지막 세션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고요. 이번 세션은 시간 사용으로 살펴보는 유무급 노동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의 정동명 사회통계국장님께서 좌장으로 세션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정동명입니다. 이번 세션은 시간 사용으로 살펴보는 유무급 노동이라는 주제로 네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자분들께서는 1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진행은 네 분의 발표를 듣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는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이윤석 교수님의 맞벌이 부부의 근무 시간과 양육 시간의 분배 방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이윤석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근무 시간과 양육 시간의 분배 양식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동아대학교 사회학과의 송유진 교수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집에서 조금 건너뛰어서 그림에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그 중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가장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돌보는지, 이 두 가지의 역할들을 어떻게 부부 수준에서 분배하는지가 굉장히 주요한 연구 관심사였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서양에서는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synchronization, desynchronizations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동조화, 비동조화. 말은 어렵지만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둘 다 이제 맞벌이니까 일을 할 때 한 사람이라도 좀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서로 일하는 시간을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디싱크로나이제이션, 비동조화라는 개념을 쓰고요. 반대로 가능한 한 부부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싱크로나이제이션, 동조화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결국은 부부가 일을 할 때 같이 겹치는 시간을 길게 하는지 좀 줄이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서양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어떤 개념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서양에서의 어떤 독특한 고용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서양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굉장히 많은 non standard regular, 그러니까 뭐 오전에만 일을 한다든가 밤늦게 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규직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출근하는 시간 이외에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부부끼리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 사람은 길게 일을 하고 짧게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오전에만 일을 하고 오후에만 일을 하고 하는 식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직장이 아직은 정규직,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런 방식 하에서 어떻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만들어낼까?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즉 어머니든 아버님든 조금 늦게 출근하고 조금 빨리 퇴근해서 가능한 한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자녀가 있는 시간을 만들어낸다. 정규직 하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낸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9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이용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데이터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족 구성원들, 10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 전부가
하루 동안 뭘 했는지 쭉 생활 일지를 작성을 했죠. 그러니까 부부 수준으로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 순간순간 같은 순간에 뭘 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어린아이가 있는 한 명 이상 있는 맞벌이 부부 493 커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왼쪽 가운데 occupation, 직업 수준인데요. 그 화이트 칼라라고 할 수 있는 관리직 내지는 전문직 비율, 그 다음에 사무직 비율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50% 이상을 상회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employment status를 보게 되면은 정규직이 59%, 72%, 그 다음에 고용주 되시는 분들이 14%, 22%. 즉 우리나라 평균보다 훨씬 더 화이트 칼라고 여유도 있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뭐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다는 뜻은 아무래도 좀 그렇다는 분들이죠. 그렇다고 보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일하는 시간에 있어서 어떤 자율성이 좀 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분들이 아침에 일찍 조금 차이를 내고 또 출퇴근할 때 차이를 내고 그 다음에 서로 엇갈려서 일을 하고 어떻게 볼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출근 시간의 차이입니다. 출퇴근 시간의 차이, departure for work, 그러니까 일단 출근 시간의 차이, 오른쪽이 퇴근 시간의 차이입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위쪽이 mother's earlier,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더 일찍 출근하는 경우고요. 아래쪽 father's earlier, 아빠가 좀 일찍 출근한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빠가 조금 더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전체 약 한 78% 정도가 대개 아빠가 먼저 출근합니다. 반면에 퇴근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엄마가 조금 더 일찍 퇴근하시겠죠. 오른쪽에 주로 많은 쪽이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이 더 비율이 높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평균을 보시게 되면 출근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아빠가 엄마보다 74분 일찍 출근합니다.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하고요. 퇴근은 약간 차이가 나긴 합니다. 좀 덜 합니다. 엄마가 30분 정도 일찍 퇴근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 크게 일하는 시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두 사람 다 일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마더 언니는 엄마만 일하고 오른쪽에 파더 언니 아빠만 일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게 하게 되면은 둘 다 일하는 시간보다 한 사람씩 일하는 시간의 양이 더 많겠죠. 모든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타이핑이 약간 틀렸는데요. 가운데 엄마 아빠 일하는 시간은 298분이고요. 엄마만 일하는 시간은 123분, 아빠만 일하는 시간은 265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만 일하는 시간이 엄마 아빠 다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약 한 100분 정도가 더 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두 사람은 서로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 아빠들은 같이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출퇴근 시간의 차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애들을 어떻게 보느냐? 애를 이제 그런 시간 차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를 보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이 보는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일단 생활시간 조사를 보게 되면 아이를 보는 시간은 뭐 아이를 씻겨준다든가 간호해준다든가 책을 읽어준다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direct child care, 직접 자녀 양육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돌볼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뭘 해주진 않지만 같이 있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뭐 애한테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런 직접적으로 뭘 해주는 것과 동시에 아이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확대 자녀 양육을 해서 이제 extended child care라고 했는데요. 뭐 그거를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직접 자녀 양육의 경우는 엄마의 경우는 엄마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90분, 그 다음에 아빠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25분,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건 6분. 뭐 잘 아시겠지만
엄마가 아빠보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엄마가 돌보는 시간을 한 100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아빠가 돌보는 시간은 한 32, 3분의 1 정도입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확대, 그러니까 같이 있는 시간까지 같이 포괄을 해서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엄마가 100 정도 있다고 하면은 아빠는 49.5,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엄마가 아빠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애를 보는데요. 그 남녀 차이가 좀 줄어듭니다. 그럼 도대체 같이 있으면서 뭘 하는 거냐? 애를 씻겨주고 뭐 책 읽어주고 기타 등등 그거 말고 같이 있으면서 뭘 많이 하느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위에 eating, 같이 밥 먹습니다. 그냥 애를 돌보는 건 하지만 자 이제 잘 먹고 이거 반찬 잘 먹고 뭐 이거죠. 그 다음에 레저, 같이 놀아줍니다. 뭐 여기서 놀아준다는 게 그 같이 직접 뭘 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텔레비 보는 거죠. 같이 텔레비 보는 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엄마의 경우는, 아빠의 경우는 굉장히 미미한데 엄마는 이동, 집안일 할 때 애하고 같이 합니다. 즉 뭐냐? 엄마는 애들을 학원에 데려다 줍니다. 즉 엄마는 무슨 약속이 있을 때 애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엄마는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하면서 애를 봅니다. 아빠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애를 보는 시간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일을 이렇게 엇갈려서 하는 정도가 애를 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회귀 분석을 했는데요. 뭐 지금 좀 빨갛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냥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익히 짐작하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결과는 엄마의 경우인데요. 엄마가 애를 보는 시간의 경우 엄마가 늦게 출근할수록 늘어납니다. 뭐 너무 당연하겠죠. 엄마가 왜 늦게 왜 출근하겠습니까? 애 보려고, 애를 이것저것 챙기고 학교 가게 보내주고 이것 때문에 늦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가 아빠보다 일찍 퇴근할수록 애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왜 일찍 퇴근합니까? 애 보려고 일찍 퇴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엄마 마더 언니 파더 언니, 그러니까 엄마만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엄마만 일한다, 아빠는 일하지 않는다. 아빠는 뭐 하고 있을까요? 애 보고 있겠죠. 그래서 엄마만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엄마가 애 보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반면에 아빠만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엄마가 애 보는 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아빠입니다. 뭐 다 똑같습니다. 서로 엇갈리는데 재미있는 거는 첫 번째, 아빠는 늦게 출근한다고 애를 보지 않습니다. 엄마는 결국 무슨 얘기냐? 아마도 엄마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애 유치원 갈 준비, 학교 갈 준비 다 챙겨놓고 자 이제 가기만 해 하고 가고, 아빠는 그걸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출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기존의 연구들은 특히 이제 서양에서 했었던 연구는 정규직,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중간 넌 스탠다드라고 그래서 그 오전에만 일하는지 오후에만 일하는지 이런 식의 조합을 갖고 자녀를 돌보는 시간과의 관계를 봤는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간에만 일하는지 않아서 유연 근무제가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부분 우리는 정규직들이 대부분인데,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화이트 칼라 직업들은 대부분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규직 내에서 우리는 소위 비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비동조화 현상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엄마가 조금 더 늦게 출근하거나 조금 더 일찍 퇴근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규직과 그러니까 정규 시간과 비정규 시간의 어떤 결합이 아니라 정규 시간 내에 나름의 방식으로 애 보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맞벌이 부부의 기본적인 어떤 욕망, 욕구는 그대로 발현이 되는데 그러한 욕망이 현재 한국적 상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규 시간으로만 정규 시간이 돼 있는 직업만 주로 있는 한국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로 화이트 칼라 직업이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 내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하고 그렇게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만들어낸 자유 시간을 되도록이면 많이 자녀 양육에 쓰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지금 이 훌륭한 2019년 생활시간 조사의 여러 가지 좋은 특징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데이터로 또는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도 딱 맞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현석 교수님께서는 맞벌이 부부에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이어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주익현 연구원님이 생활시간조사 1999년부터 2019년 5회차 시계를 활용해서 아내의 가구 소득 기여도가 부부의 가사 시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주익현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저 역시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빨리 넘겨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전에 은기수 교수님께서 그 생활시간 조사에 대해서 다양한 소개를 해주시면서 홈 이코노믹스에서 생활시간 조사를 이제 국내에서는 먼저 이제 연구를 하였다. 그러면 홈 이코노믹스에서 왜 부부의 가사 시간이 중요한 연구 문제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과도한 노동 시간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가사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내의 총 노동 시간이 직장 노동 시간과 가사 노동 시간을 합한 시간이 과도해지고 이로 인해서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거시적으로는 저출산과 같은 사회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가사 시간이 중요한 연구 문제가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과민하게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남편 외벌이 가구에서 전업주부인 아내의 가사 시간이 남편보다 긴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받아서 그러면 맞벌이 부부의 가사 시간 현황을 살펴보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맞벌이 부부로 분석 대상을 제한해서 보더라도 남편과 아내의 가사 시간에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수준에서는 성역할 관념 가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태도, 남자는 집, 남자는 직장, 여자는 집, 이러한 태도에 따라서 가사 노동 시간이 결정된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가용성 가설, 유급 노동 시간이 긴 사람은 가사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자원 가설은 부부 남편과 아내 중에서 소득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이 가사 일을 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젠더 보상 가설에서는 상대적 자원 가설과는 달리 아내가 남편보다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아내가 남편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남성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가사를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오는 아내가 집안일도 더 많이 하는 그러한 난센스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젠더 보상 가설입니다. 그리고 가족생애 주기 가설은 자녀가
있을 때, 특히 이제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자녀들은 어머니의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혹은 어머니가 집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가사 시간이나 돌봄 시간이 더 길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해 옵니다. 이러한 개인적 수준에서의 다양한 가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증적인 연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거시적인 수준에서 사회 변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뚜렷한 이론적 틀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소개되는 어떤 모형, 가설이라기보다는 모형으로 불리는 것들이 적응된 파트너십 모형이라는 것은 현대로 올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가사 시간이 비슷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 이중부담 모형은 최근으로 오더라도 여전히 남편은 가사 일을 안 하고 아내가 가사를 전담할 것이다. 그리고 지체된 적응 모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남편들이 집안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속도가 느릴 것이다, 지체될 것이다 라는 담론 수준의 모형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그 거시적인 어떤 모형과 어떤 미시적인 가설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가설이 점점 더 실제 데이터와 잘 부합하는가, 이것이 저의 연구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난 20년 동안 누적해온, 그리고 수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대표성이 있는 생활시간 조사밖에 없습니다. 예. 생활시간 조사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격으로 진행되었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9년과 2004년에는 그해 9월에 조사가 진행되었었고, 2009년에는 3월과 9월, 그리고 2014년에는 7월, 9월, 11월에 나누어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시간 조사 원자료를 혹시 보신 분들은 그 변수 중에서 뭐 조사 회차, 뭐 이런 차수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차수라는 변수가 이게 지금 네 번째 조사인데, 2014년 네 번째 조사인데 왜 5, 6, 7이 적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5, 6, 7이라는 것이 바로 몇 월에 조사를 했는지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7월, 9월, 11월에 조사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차수가 8, 9,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차수까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게 시계열적으로 비교를 하려면은 그 조사한 그 개월, 그 계절 요인을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9월 자료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 9월 자료만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이틀 동안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기 때문에 첫날 응답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60세 미만 부부만 분석을 했고요. 근데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를 구분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외벌이 부부는 남성 부양자 가구를 말합니다. 여성 부양자 가구는 샘플 사이즈가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평일과 주말을 구분을 했는데, 이것은 평일과 주말의 시간 사용이 굉장히 다른 패턴을 띠기 때문에, 특히 가사 활동과 관련해서는 보통 주중에 맞벌이 부부들은 가사를 못하고 주말에 좀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속 변수는 가사 시간이 되겠고, 핵심 독립 변수들은 각 가설에 해당하는 변수들입니다. 성역할 태도, 그리고 시간 가용성 가설은 뭐 여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존 연구들은 보통은 직장 유급 노동 시간을 측정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상대적 자원 가설은 아내의 소득 기여도, 부부 소득 분의 아내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젠더 보상 가설은 아내 소득 기여도의 제곱항을 가지고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가족 생애 주기 가설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자녀의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통제 변수들을 살펴보았고, OLS 회계 분석을 사용했지만은 그 로버스트니스 체크를 위해서 토빗 분석도 같이 실시를 해봤고, 대동소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분석 결과를 가지고서 이렇게 어려운 통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아까운 부분인데, 그래도 맞벌이 아내 가사 시간에 대한 회계 분석 지금 주중입니다. 주중, 지금 표 왼쪽이 주중, 오른쪽이 주말인데, 보시면은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 그러니까는 아내의 가사 시간이니까는 배우자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좀 더 평등을 지향할수록 아내의 가사 시간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보입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눈여겨봐야 할 점이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상대적 자원 가설과 젠더 보상 가설과 관련해서 아내 소득 기여도 재곱항의 효과를 살펴보면은 2014년에 재곱항의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2019년에는 지금 평일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보이지만은 또 그 오른쪽에 주말로 가서 보면은 또 2019년에 재곱항이 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맞벌이 남편 가사 시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그런 다음에 남성 외벌이 가구, 그리고 남성 외벌이 가구의 아내 가사 시간, 남성 외벌이 가구의 남편 가사 시간, 이렇게 우리가 집단별로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데, 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형을 하나씩 검토하기보다는 이걸 모아서 한 번에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역할 관념, 성역할 태도의 효과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랑, 그다음에 아내 소득 기여도의 효과가 점점 효과가 있어지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 소득 기여도 효과를 지금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9년 곡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99년은 소득 변수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성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이렇게 그 추정을 한 값을 넣어서 분석을 한 거고, 추정치를 제외한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금 시각화를 시켜 보았습니다. 지금 X축은 아내의 소득 기여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아내의 가사 시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과 주말 분석을 다 했고 통합해서 분석을 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지금 화면에 제시하는 것은 주말입니다. 주말 가사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주중에는 가사를 하지 않고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04년, 9년, 2014년의 경우에 화면에서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색깔이 모니터에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상대적 자원 가설보다는 최근으로 올수록 젠더 보상 가설이 지지가 되는 듯한 그런 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2019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만 보면은 아내의 소득 기여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는 아내가 돈을 다 벌어오고 남편이 지금 돈을 못 벌어오는 상황이 될수록 아내가 집안일을 더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각화를 한 경우에,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모아서 시각화를 한 경우에는 이게 지금 풀드 OLS이기 때문에 좀 잔차 검증이라든지 이렇게 좀 데이터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할 수 있는 어떤 사후 검증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해서 분석 결과를 신뢰할 만하다라는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요약해서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자,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아내의 가사 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점점 더 유의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평일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치관 또는 그 효과의 변화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맞벌이 아내의 가사 시간에 있어 남편의 직장 유급 노동 시간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에 외벌이 부부는 남편의 직장 유급 노동 시간이 계속 유의미하다. 도대체 시간 사용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이러한 종속이 약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아내의 소득 기여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의 사회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지금부터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그 남녀 맞벌이 부부의 가사 시간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 동료들과 나눴을 때 가장 처음 받는 지적이 그것은 세대 효과일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남녀 가사 분업을 평등하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세대 효과인 것인지 연령 효과인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가용성 가설과 관련해서 유급 노동 시간만 살펴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다양한 시간 사용을 좀 살펴봐야 하고 또 시간 부족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도 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 시간과 관련해서 그 가사와 돌봄의 외주화, 자 가사 및 돌봄의 외주화라는 것은 돈을 내고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다 상정을 해놓고 보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회가 최근으로 올수록 젠더 보상 가설이 지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차원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시간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 중에서 실제 데이터하고 잘 부합하는 가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예, 발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는 통계청의 이현정 사무관님이 공공부문의 생활시간 활용 사례로 무급 가사 노동의 가치 평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에 근무하는 이현정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공공부문의 생활시간 조사 활용 사례로서 무급 가사 노동의 가치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가계생산위생개정개발개요, 무급가사 노동가치 평가 방안과 그리고 평가 결과, 생활시간 조사 및 무급가사 노동가치 결과의 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계생산위생개정개발개요입니다. 무급가사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첫째, 경제적 성과의 상당 부분은 비시장적 가치인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합니다. 둘째, 한 국가의 진정한 후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시장 노동도 경제 규모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게에서 생산하는 많은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소득과 생산으로 측정되지 않으나 이들은 생산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급가사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2017년 가계생산위생개정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 생각함에 게재하였습니다. 전체 2044개의 생각 중 참여수 기준 61호 공감 및 공유 의견수로 보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을 분석해 보면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54.7%, 부정적인 의견이 16.8%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 중에는 인식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의견들 중에 일부를 발췌해 놓았습니다. 2017년 개발 당시 외부 언론의 시각은 현행 국내 총생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사노동의 경제 가치를 정부 공식 통계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 같은 부분 노동을 양질로 올려 적절한 사회 보상에서 경제적 평가를 모색해야 하며 가사노동을 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포라고 하는 강한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개발 배경입니다. 비시장 가사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국제기구에서 대안적인 가계생산위생개정 작성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무급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서로 통계를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작성 범위 및 기초 자료입니다. 가계생산위생계정은 국민계정의 생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게 내에서 생산 소비하는 가사 및 개인 서비스와 자원봉사를 작성 등 사용을 합니다. 기초 자료는 생활시간 조사, 고용 형태별 근로 시태 조사, 가계 동향 조사 등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무허가사 노동의 적절한 인정과 평가를 통해 성장 및 복지 정책 수립 평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사 노동을 합해 가치화함으로써 소득 측정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소득 통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계생산위생계정은 2017년과 2018년 2개년에 걸쳐 개발하여 2018년 10월에 처음 공표했으며 생활시간 조사를 이용함에 따라 매 5년마다 작성합니다. 올해 6월에 2019년 가계생산위생계정을 공표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사 노동가치 평가 방안입니다. 무허가사 노동가치 평가 방법에는 산출물 접근법과 투입물 접근법이 있습니다. 투입물 접근법에는 기회비용법과 시장대체비용법이 있으며 시장대체비용법은 전문가대체법과 종합대체법으로 나누어집니다. 투입물 접근법으로 무허가사 노동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시간 사용을 조사하는 생활시간 조사 자료가 핵심 자료입니다. 우리는 전문가 대체법을 평가 방법으로 사용했고 이것은 각각의 가사노동의 행동에 상응하는 직종에 시장임금을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무허가사 노동가치는 무허가사 노동시간에 인구를 곱하고 대체임금을 곱하여 구합니다. 가계생산 대상 행동 범위는 2019년 생활시간 조사 행동 분류 중 가게 내에서 가사 및 개인 서비스와 자원봉사 및 참여활동에 속하는 행동 분류 61개 소분류를 가계생산 대상 행동 범위로 선정합니다. 식사, 수면, 운동처럼 제3자에 의해서 수행될 수 없는 개인 유지 활동이나 일, 학습 등은 가계생산 대상이 아닙니다. 무허가사 노동시간은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무허가사 노동에 해당하는 행동 분류의 1인 1일 평균 시간을 산정합니다. 행동은 주행동 기준, 요일 시간은 요일 평균 시간, 생활시간을 적용합니다. 무허가사 노동 가치의 평가 대상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 결과 1인 1일 평균 무허가사 노동시간은 2004년 138분, 2019년 136분입니다. 2019년 남자의 무허가사 노동시간은 64분이고 여자는 205분입니다. 가계생산위생계정은 국민계정의 위생계정으로 작성함에 따라 상정된 가사 노동시간은 생활시간 조사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대체임금은 생활시간 조사 행동 분류의 직종별 임금 분류, 포괄 범위 등을 고려하여 61개 소분류와 연계된 직종별 대체임금 2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준비 행동은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임금을 적용했고 세탁하기 행동은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종사자 임금과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임금을 결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사 노동가치 평가 결과입니다. 가계생산위생계정 통계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이기 때문에 가계생산위생계정, 고정자본 소모와 중간소비, 그리고 행동분류별 무허가사 노동평가액 등 25개의 통계표를 코시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사 노동가치 평가 결과입니다. 2019년 무허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490.9조 원으로 5년 전 대비 35.8%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무허가사 노동가치 비율을 보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19년 1인당 무허가사 노동가치는 949만 원입니다. 행동분류별 무허가사 노동가치 평가 결과입니다. 2019년 가정관리 부문의 무허가사 노동가치는 327.1조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44.3% 증가했고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는 108.6조 원으로 14.3% 증가했습니다.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평가의 비중은 2004년 28.9%에서 2019년 2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남자의 모 가사 노동 가치는 134.9조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52.3%, 여자는 356조 원으로 30.4% 각각 증가했습니다. 남자 평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자는 감소세입니다. (2018년 10월 8일) 무국 가사 노동가치 발표 이후 10월 1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 가사 노동가치 발표날 주창자는 노벨상을 받았다. 여기서 주창자는 노드하우스입니다. 1972년 노드하우스와 토비는 GNP를 보완하는 경제 후생 지표를 제시했다. GNP 계산 방법과 달리 경제적 후생과 관련된 주부 가사 노동과 여가 등의 항목은 추가하고 공해 제거 비용처럼 후생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한 지표다. 최근 들어서도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와 아마티아 센 교수가 삶의 질과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경제 후생 지표가 제안된 지 벌써 거의 50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시간 조사 및 무국 가사 노동가치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시간 이전 개정에 관해 말씀드리기 이전에 국민 이전 개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령간 경제적 자원 배분 및 재배분 흐름에 대한 계량지표 작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개인 단위의 연령별 경제활동에 대한 흑자, 적자를 측정하는 국민이전 개정 통계를 개발하여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이전 개정은 무국 가사 노동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국민 개정과 가계 생산 위생 개정을 연령별로 분해한 것이 국민 이전 개정과 국민 시간 이전 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국민 시간 이전 개정은 비시장 부문의 성별로 구분된 생산과 소비 연령별 구조 파악이 가능하고 국민 이전 개정과 결합하면 시장 및 비시장 노동의 연령별 생산 및 소비 구조 파악이 가능합니다. 결국 국민시간 이전 개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시간 조사의 시간 및 무국 가사 노동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를 돕기 위해 참고적으로 2017년 국민 이전 개정 작성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시간 이전 개정이 국민 이전 개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 흑자, 적자의 순서로 3단계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국민 이전 개정 구조를 보시면 생애주기 적자와 연령 재배분으로 구분됩니다.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것을 생애주기 적자라 하고 이 생애주기 적자를 어떻게 메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연령 재배분입니다. 다음 참고 자료는 국민시간 이전 개정을 작성한 예입니다. 아래 그림은 2004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작성한 국민 이전 개정입니다. 남자 유형별 1인당 생산과 여자 유형별 1인당 생산을 보여줄 수 있고 국민 이전 개정 및 국민시간 이전 개정을 결합한 1인당 생산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국민시간 이전 개정의 생산 연료 프로파일은 노동 연령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활용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이행입니다. 유엔은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DG를 발제했고 2030년까지 달성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중 목표 5는 성평등 보장입니다. 세부 목표는 무보수 돌봄과 가사 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입니다. 관련된 지표로는 맞벌이 가구 여성 대비 남성의 가정 내 무보수 가사 노동 및 돌봄 노동 시간 비율을 사용합니다. (2018년) 경제 성과와 사회 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 전문가 그룹에서는 두 개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하나는 GDP를 넘어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나은 측정을 위해서라는 책입니다. 비욘드 GDP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측정하게 된다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측정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되어 버린다라고. 생활시간 조사는 개인이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측정해 내었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측정되지 못했던 무급가사 노동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성과 여성, 양성평등의 지속 가능성의 측정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시간 조사는 교육, 보건, 가족생활, 여가 등의 국민의 삶의 질을 대표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비시장 가사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소득 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무급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가계생산 위성 개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내용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발표자로서 수원대학교 차승원 교수님이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수원대학교 차승은입니다. 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마지막 주자로 발표를 하게 돼서 아주 네, 이거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네. 자, 저는 이제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마지막에 발표를 하게 했는지 제가 궁금했었는데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앞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이제 앞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진 면이 있습니다. 자, 저는 노년기 부부가 어떻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어떤 가설들하고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노동에 대한 선행 연구는 아까 주 박사님께서 이미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존 연구들이 다양한 가설과 이론으로 가사노동을 왜 여자가 많이 하는지, 왜 남자는 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옛날에 이제 교과서에서만 있었던 이론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재된 성역할 이론, 뭐 감사의 경제학, 아까 그 젠더 보상이 아마 감사의 경제학에서 나왔던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이제 끄집어내서 왜 여자가 많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 나갑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서구 사회에서만 이제 만들어진 이론이다. 동양 사회에서는 어떤가를 검증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서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사실 가사노동 쪽 연구를 많이는 안 했는데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만큼 가사노동 관련된 논문과 이론들이 많이 요즘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을 뒀던 것이 가사노동을 설명하는 이런 가설들은 다 가사노동과 임금노동 간의 상호관계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제의 어떤 연구 타겟도 다 이제 맞벌이 가구,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급노동이 사라지는 점차 줄어드는 노년기의 부부는 가사노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들의 그 가사노동 관련된 분담을 설명하는 이론은 있는가 봤더니 없습니다. 이유가 지금까지 가사노동 관련된 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족에 초점을 뒀고 항상 노인은 제외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생활시간 자료 보면 54세 이하만 봤지 55세 이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노인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인을 봤던 기존의 이제 서구 연구들도 다들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그 연구들에서도 아니야 노인도 비슷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불거져 나온 거죠. 그래서 필요 없어 이런 약간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외국도 그런데 부부만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고. 특히 이제 부부 가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노년기 생산도 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이 프로덕티브 에이징 안에서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 왜 안 보고 있나 봤더니 자료가 안 됩니다. 가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생활시간 자료는 그러니까 가구 단위로 수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가 어떻게 가사노동을 하는지 폐허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됩니다.
그래서 네, 통계청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의 일상생활을 살펴본다는 것이 외국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을 사실은 조금 결합을 시켜서 몇 가지 가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우리는 24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활동이 늘면 다른 건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제로성 관계 혹은 교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가사 노동이 늘어나면 다른 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하면 유급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무급 가사 노동 시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것을 노년기 부부에 대해 적용을 할 건데, 이 제로성 관계가 가족학이나 이제 어떤 그 파트너십의 관계에서는 액터 파트너 이펙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시간이 늘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준다든지, 아니면 아내의 뭐 노동 시간이 늘면 남편의 가사 노동이 늘어날까, 이런 가설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 얘기는 그건 액터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파트너가 어떤 시간을 사용을 하면 그 사람의 파트너도 의 시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는 가족학에서 사실은 심리사회적인 면을 들여다볼 때 많이 활용을 했는데, 제가 한번 생활 시간에서도 가능할까, 이런 이제 모델링이 가능할까 해서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결과를 이제 들여다볼 건데요. 일단 2019년 생활 시간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그 중에 부부만으로 된 2인으로만 된 가구를 추출을 했습니다. 근데 65세 이상 노인이 1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만 이제 추출을 해서 6,300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이거를 부부 쌍으로 했더니 3,126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조사된 경우만 추출을 해서 조금 이제 그 사례수가 사실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네, 요거는 그 방법인데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가장 기초적인 통계로 보면은 부부 가구로 봤을 때 아내의 총 가사 노동 시간은 분으로 봤을 때 234분 정도 되고요. 남편의 경우에는 73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위에 거는 아내는 그냥 쿠킹 이렇게 돼 있고, 남편 거는 다 SP가 붙어 있습니다. 스파우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변수명을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뭐 모든 면에서 여성이 더 많이 하는 거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제 요거를 조금 잘라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내가 유급 노동을 시간이 존재한다, 아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아내의 가사 노동 시간은 당연히 줄겠죠. 이게 이제 교환 이론이 성립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X축은 일하지 않는 경우, 일을 하더라도 단시간으로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X축 끝으로 가면은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로 놨고요. 당연히 일을 많이 하면 가사 노동이 줄어듭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급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가사 노동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24시간 내에서 지금 이 노년기 가구도 결국 일을 하면 가사 노동 시간은, 자신의 가사 노동 시간은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의 노동 시간이 늘면, 남편이 이제 일하는 남편일 수 있는 거죠. 노년기에도. 그렇다면 아내의 가사 노동 시간은 어떨까?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아무것도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리에이션을 보더라도 200분대 내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성의 노동 시간이 더 많이 늘거나 더 적게 늘거나 더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의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아내의 어떤 가사 노동 시간이 줄어드냐 봤더니 쿠킹이 줄어듭니다. 요리를 좀 덜 합니다. 남편이 많이 벌면요, 유급 노동 시간이 존재하는 노인 가구에서는 그런 이제 특징적인 면이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도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노년기 가구라도 아내의 유급 노동 시간을 한번 봤습니다. 유급 노동 시간이 없는 사람부터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남편의 가사 노동 시간, 여성이 많이 일을 하면 약간 올라갑니다. 나머지 집단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8시간 일하는 경우 남편의 가사 노동 시간이 약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유급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남편의 가사 노동 시간은 중에 어떤 것들이 이제 변화가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청소 시간이 좀 늘어나고요. 또 빨래하는 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가 유급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노인 가구에서 남성은 빨래를 하거나 혹은 청소를 좀 하는 거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를 돌리면 되는 일인데 아마도 이런 기계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별달리 그런 불편함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늘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줄어들까? 그러니까는 아까는 유급 노동이었는데 만약에 아내가 가사노동을 많이 하고 혹은 적게 하면 남편은 가사노동을 같이 할까요? 많이 할까요? 아까 이윤석 교수님 하셨던 그 동조화와 비동조화 얘기하고 되게 유사한 내용인데요. 요거를 이제 가사노동으로 본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아내가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 남편은 가사노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이 유의미했냐면 아내가 가사노동을 하루에 300분 이상 많이 하는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자, 아내가 어떤 경우가 있길래 가사노동을 하지 않을까? 제가 요 집단을 들여다봤더니 아픈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날 아팠어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프면 남편이 가사노동을 한다는 얘기고요. 아내가 너무너무 많이 오래 가사노동을 하고 있으면 남편도 가사노동의 시간을 약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사노동 시간 중에 사실은 음식 만드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여성의 경우에. 그래서 아마도 청소 같은 경우는 노년기 가구에서 가끔 할 수도 있죠. 네, 빨래도 몰아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매일 하는 활동이 아니지만 밥 먹는 것만은 매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그래서 아내의 요리 시간이 가장 길면 남편의 어떤 시간들이 늘어날까 봤더니 남편도 요리도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청소도 좀 하고요. 근데 세탁기는 안 돌립니다. 그다음에 돌봄도 하지 않습니다. 네,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아마도 아내가 요리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게 요리한다는 것이 뭐냐면 설거지, 그러니까 준비부터 밥 먹고 치우는 것까지를 다 이제 포함시켰는데 그런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가설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적 활동의 하나인 가사노동에 집중한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동안 노년기 가사노동은 가사노동 분야에서도 또 노년 분야에서도 다 간과했던 영역인데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거는 통계청의 노년의 부부 가구를 분석할 수 있고 부부 쌍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 자료가 가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제 맞벌이 가족 분석에서 설명했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문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주 박사님 말씀하신 상대 소득도 없고요. 둘 다 일하지 않는 경우 가사노동이었기 때문에 둘 다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노동이 늘어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가사노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그게 어떤 다른 그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만약에 새로운 가설을 제안한다면 어떤 욕구,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타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그런 어떤 상호 의존의 개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법으로 제한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노년기 남성의 가사노동 영역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리하거나 청소하거나 그래서 아마도 이건 생애과정 중에 남성이 가사노동 경험이 이 노년기에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가가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독거가구로서의 경험이 있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노년기 가사노동의 참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시간을 좀 더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이게 혹시 아웃소싱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문법을 만약에 제안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앞서서 이제 그 앞 시간에 이제 여가 시간 혹은 자유 시간에 대한 노년의 자유 시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일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급 노동보다 뭐 여가 시간의 활용이라든지 이것에 따라 부부의 가사 노동의 패턴이 달라질 여지가 분명히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고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이제 노인 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노년기 부부의 가사 노동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하셔서 발표했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분 연구자분들의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토론을 맡아주신 두 분의 토론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한 분당 한 7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희 부연구위원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의 권태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생활시간 조사 관련해서 초기에 연구했던 연구자이고 2019년 데이터만 빼고 이전까지 제가 활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개의 그 발제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총평 플러스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들여봐야 될 부분이 사실 PT로 소개가 됐고 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사실 생활시간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활동 분류하고 활동 내용하고 각 세부 활동별 할당돼 조사된 시간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노출이 안 돼서 사실 좀 우리 좀 줄기와 또 결과적인 것만 언급이 돼서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개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맞벌이 부부의 근무 시간과 양육 시간의 분배 방식. 이게 2019년에 조사된 자료이고 최근에 어떤 현상 상황과 매칭해서 보면 이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맞벌이 부부의 이 근무 시간과 양육 시간의 분배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기존의 분석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좀 현실적인 괜찮은 솔루션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9년 그 시점에서의 우리가 TUS 데이터의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좀 현실에 이렇게 패러다임이 기조가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을까 부분은 조금 다른 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해 주신 우리 그 주제는 좀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동조화, 비동조화라는 우리 방법론으로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우리 시간량의 차이, 또 우리 맞벌이 부부이면 남성 여성이죠. 그래서 성별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근로시간과 자녀 양육시간의 동조화와 비동조화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셨고 그 결과 비동조화가 우리 한국적인 이 상황에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툴이다라는 것까지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 실제로 아까 말씀 주시기에는 좀 분명히 안 나타나 있지만 정규직 대상으로 이 샘플링 한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9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제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유형 근로나 탄력적 근로 형태, 시차 출퇴근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아까 이게 뭐 세대 효과 있습니다. 컨트롤 변수로 활용이 됐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재직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양자인 남성 여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분명히 되었고 또 한 가지 우리 차이가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나 실제 프레임으로 보면 우리 그 가게 내에 있어서의 성별 분업화 현상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근원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우리 맞벌이 부부의 근무 시간과 양육 시간의 분배 방식, 이것이 동조화 방식이냐 비동조화 방식이냐에 대한 사실 확인은 충분히 가능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실제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현상적으로 볼 때. 그 하나는 우리 총소득에 대한 돌봄 시간의 민감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우리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대한 영향일 수 있고 또 우리 젠더 보상 가설에 의한 여러 가지 툴로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추가 분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 컨트롤 변수에 해당되는 우리 주요 변수 대부분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한 가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출퇴근 거리입니다. 혹은 출퇴근 수단. 이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나 자가를 이용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고요. 또 하나 자산을 우리 불확실할 수 있는 변수로 자가 여부. 내 집을 갖고 우리가 맞벌이 부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분석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부부의 맞벌이 부부의 총소득에 대한 우리 돌봄 시간에 대한 어떤 가치나 또 우리 총소득에 대해서 우리 기여하는 민감도, 그러니까 개인이 느끼는 어떤 총소득 대비 민감도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자가 여부인지 출퇴근 거리 혹은 수단 혹은 누가 우리 직주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 뭐 이런 변수도 넣어보면 분명히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일단 맞벌이 부부의 우리 동조와 비동조화 가설을 통해서 근무 시간과 양육 시간의 분배 스타일이 분배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우리 분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 기초 데이터에 대한 설명, 액티비티에 대한 분류나 시간량에 대한 우리 좀 제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 후속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름을 하고요. 두 번째 아내의 가구 소득 기여도가 부부의 가사 시간에 미치는 효과. 그래서 5개 연도의 데이터를 거의 20년간 데이터를 쭉 시계열적으로 보시고자 했는데요. 제가 과거에 이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5년 텀으로 조사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1999, 2000년, 2001년 해서 우리 연속적인 변수로 만드는 작업을 했더랬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요 시기별로 봤을 때 초창기 1차, 2차 조사는 아마 데이터 샘플 수도 제시된 걸 보면 많이 다르죠. 최근 연도에 이 조건에 맞게 셀렉팅된 변수의 샘플 수와 또 초기 연도의 샘플 수가 다르고 또 소득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임금 소득을 볼 것이냐, 추정치를 그다음에 자산 소득까지를 포함해서 볼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전에 보사연의 복지 패널 조사에서 시뮬레이션에서 그 우리 세대별로 우리가 추정을 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면 우리 여기서 제시된 우리 5가지 가설이 있죠. 그래서 그 가설 중에 어떤 것이 한국 우리 사회에 좀 적합하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셨는데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가설의 어떤 주장을 우리 뭐 성역할 이데올로기든 아니면 젠더 보상 가설이든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데이터의 셀렉을 뭐 쭉 시계열로 보고자 하는 그 의지는 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1차, 2차는 빼고 나머지 차수를 가지고 하면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또 하나는 5개 가설을 쭉 뿌려서 어떤 게 의미 있는가를 좀 보셨는데 그것보다는 그 5가지 가설 중에 저 사전 검토를 통해서 어떤 가설이 조금 더 우리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지를 좀 사전 검토해서 그 가설만 만약에 성역할 이데올로기 가설, 그다음 젠더 보상 가설 그 2가지 가설을 우리 시계열로 쭉 뿌려서 어떤 게 조금 더 적합한지
좀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맞벌이 부부하고 외벌이 부부 모델을 해서 좀 대조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우리 통계 값을 보면 모델 설명력을 보면 현저하게 좀 떨어집니다. 외벌이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대조한 것이 그닥 우리 그 논지에서 좀 명료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2009년 이후에 가사 노동의 외부화가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화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소득이 없어서 자기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대부분 소득이 충분한 경우는 다 뭐 외주화하죠. 아웃소싱 합니다. 시장에서 구입해서 대체하는 것. 최근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오히려 여성의 그 역할은 가게 내에서 역할은 더 커진 이중 부담이 오히려 더 과중된 뭐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저자께서 제안한 그 우리 정책적인 어떤 방향, 그러니까 성역할적인 방향에서 지적한 부분과 실제 여성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스탠스 관점에서 보는 정책은 사실 약간 대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뭐 유급 노동을 좀 줄여서 뭐 우리 가게 내에서의 어떤 우리 활동하는 사용하는 시간의 양을 좀 균형감을 가지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왜 늘어나냐면 실제는 우리 총소득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컨트롤하던 고려하지 않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무급가사 노동 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맞벌이 부부 쌍방이 우리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고 그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런 인식 전환이 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나이스하게 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이 개입해서 좀 가치 중립적인 정책이 개입이 돼서 그 부분을 정말 혁신적으로 우리의 인식 틀을 깨지 않는 한 우리가 무급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여성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생산적인 활동이 우리 시장 가치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틀이나 우리 변수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면 생활 시간 사용은 우리 출발 때 어떤 취지가 있냐면 우리의 삶의 어떤 후생 수준, 복지 수준을 시간 단위, 10분 단위별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도구, 통계치이다라는 취지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확산도 잘 안 되고 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아직 눈에 띄게 뭐 이렇게 성장 발전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오늘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좀 더 TUS가 우리의 어떤 삶의 질적 수준, 행복 수준, 시간양 곱하기 임금을 매기면 그게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 번째, 네 번째 연구 주제에 대해서 고경환 선임 연구위원님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 생활시간 조사 세미나에 이 토론자로 참석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먼저 앞에 이현정 사무관님 그 토론에 이어서 차성은 교수님 그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2004년 이래 생산활동의 중요한 부분인 이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발표 때마다 국민들은 그 가치와 규모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두고 있죠. 이 발표자는 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 방법에 따라서 가사노동 가치가 연간 2019년 기준입니다. 한 500조 원에 육박하고 이기 또한 GDP 대비 한 25% 수준에 상당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히 이 숨어 있었던 막대한 그 우리의 경제 가치가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평가를 위해 가계 생산 위성 계정을 작성한 이 통계청과 이를 분석 발표하신 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가계 생산 위성 계정과 자원봉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가계 생산 위성 계정은 이 국민 계정의 위성 계정인 만큼 국민 계정과 이 정합성을 위해 연계 또는 통합될 수 있도록 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본 계정의 이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은 많은 이 참여자들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가계 생산 위성 계정을 이 선진국 특히 이 프랑스나 스위스, 일본 이런 등에서는 지금 이 개발하고 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혹시 발표할 때 이 포함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작성 주기에 대해서 이 아시면은 좀 설명해 주시면은 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이 자원봉사 참여 활동에 대해서 좀 산출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분리해서 작성하면 어떨까라는 걸 한번 건의해 봅니다. 최근 나눔 활동에 대해서는 이 국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고 또한 이 정부도 이 어떻게 하면은 나눔에 대해서 좀 활성화할 건가 대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가 자원봉사와 참여 활동은 분리해서 작성하면은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활용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이렇게 생활시간 조사를 이 막대한 이 노력을 투자해서 이제 하시는데요. 이 나름대로 성과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이 가사노동 이 가치 평가 목적은 결국은 이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가사노동의 가치가 이제 인정되어서 복지 향상과 연계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이 전업주부나 또는 전업 가사 종사자의 경우 이 생산적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국민연금 지원 제도 등의 이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네들은 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시간과 이 복지 관계 그리고 또 국민연금 지원 제도의 관계를 논의하는 이 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통계청은 이렇게 생활 시간 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또 이거를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하는 이 박자가 서로 맞으면은 상당히 이 통계에 대한 이 성과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이렇게 토론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이 차성윤 교수님 이 노영기 부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또 학술적으로도 큰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어져 있고 저는 또 이거를 읽으면서 과연 어떤 새로운 걸 발견했을까. 즉 젊어서는 이 밖에 이런 남편이 안에 이런 부인이 이런 말을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기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다만 이제 통계적 여러 가지 이제 한계 때문에 새로운 거 밝히는 데는 좀 이 한계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미 앞에서 이 연구 하신 분이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하면요, 이 교환 관계는 발생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보완 관계, 이제 제가 쓰는 말입니다만은 남편의 유급 노동 시간이 늘어나거나 아내의 유급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은 결국 아내 또는 그 남편이 가사 노동 시간은 점점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분이 돈을 버는 경우에는 이 보완 관계가 있음이 발견됐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이 이제 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이 저자는 분석했었는데요. 둘이 다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즉 이제 직장에서도 다 퇴직하신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 아내의 가사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은 남편의 가사 노동 시간은 약간씩 늘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늘어난 정도는 이 남편은 한 60여 분 정도, 즉 하루에 1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다만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좀 다음 연구를 위해서 이 제가 한번 좀 건의를 해봅니다. 본 통계에서 보면 유의하지 않았거나 약한 관계를 본 이 분석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원인을 보면 먼저 이 부부 공익 가사 노동이 가능한 또는 가사 노동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즉 부부 다 이 가사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적인
기능이 가능할 때 이제 분석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 부부 중에서 한 분은 활동이 불편한 즉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혹시 분석에 있어서 결과가 오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자료에서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저 자료 요약해서 보면 이제 아웃소싱을 말씀하시는데 아웃소싱은 사실은 이 소득이 높은 분들은 당연히 이제 아웃소싱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실정 특히 통계 대표 통계에서 보면은 소득이 한 150만 원 정도인 그 가구에서 평균 소득입니다. 아웃소싱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복합적으로 부부의 건강 상태, 즉 부부 중에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이 활동할 수 없는 중증 환자이거나 베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웃소싱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리고 또 발표에서 말씀했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아웃소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데이터의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는 이 아웃소싱을 하기 위한 건강 상태, 그다음에 소득 수준 이걸 별개로 분석해서 제시해야만이 좀 더 데이터가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의 심도있는 논평 감사드립니다. 혹시 두 분이 그 논평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분들께서 답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 교수님. 네. 호 박사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히려 저자가 다 담아내지 못했던 단어들을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셔서 교환인이 보안인 관계 같은 거 좋은 단어를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능 수준 말씀 주셨는데 회귀 분석할 때 이제 아내든 남편이든 그 각 모델에 생활시간 자료에 마침 이제 건강 상태를 물어본 제너럴 헬스 스테터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생활시간 자료에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 아팠다 혹은 누워 있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이 집단이 왜 이렇지라는 걸 궁금할 때는 봤는데 본격적으로 그냥 그 변수를 회귀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회귀 모델에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특히 아웃소싱 부분에 양면성이 있다는 부분 제가 미처 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마침 우리 2019년 자료에는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날 왔는지 안 왔는지를 체크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든 모델에 좀 넣어서 이제 좀 정교화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이 교수님. 네. 아주 제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지점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회자님 어떻게 저 앞에 있는 설문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같이 할까요? 그럼? 예, 그럼 일단 먼저 저 토론자님께서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몇 가지 이제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이제 어떤 전체 대상으로 해서 어떤 한 가지 패턴이 나와 있었지만 아마 이제 몇 가지의 집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그 다음에 이제 출근에서의 어떤 수단 내진 거리, 뭐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먼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직접 자가를 소유하고 있느냐, 전세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그다음에 그야말로 가구 소득의 어떤 차이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어떤 몇 가지 패턴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지점을 이제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부부끼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한 사람은 정규직이고 한 사람은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하위 패턴에 따라서 뭐 전체 평균을 냈었을 땐 이런 모양이 있지만은 집단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미처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 460명 정도의 어떤 일반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데 집중을 하느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분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예. 예. 먼저 토론해주신 권태희 박사님의 좋은 코멘트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시간 관계상 그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분석 결과 이렇게 좀뭐 대조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대답을 해보면은, 그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발표 준비의 목적 자체가 기존 연구의 틀로서 과연 한국 사회의 가사 분업에 대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느냐였고, 분석 결과는 보신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 틀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제 그걸 보여드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어떤 가설이 맞다 틀렸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올라오는 질문 중에도 그게 있는데, 어떤 것이 맞다 틀렸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론적 틀이 필요하고, 그러한 좀 이론적 명확한 이론적 틀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좀 현실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서 유형 근무제, 탄력 근무제에 대한 시계열적인 변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했는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지만은 저 역시 연구를 한 바가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20년 동안 유급 노동 시간의 유연화는 확실히 이루어졌고, 반면에 가사 노동에 대한 그 동조화는 비동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 하면은, 가사 시간에 계속 그 비동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일한다는 거거든요. 가사를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편이 알아서 가사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한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대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의견 주신 고기영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국민계정과 위생계정의 정합성 문제와 연계통합 문제입니다. 가계생산위생계정이 국민계정의 위생계정으로 작성이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합성과 연계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계정은 5개의 제로 부문으로 나누어지는 데서 가계 부문이 존재하고, 이 가계 부문의 국민계정과 가계생산위생계정을 합치게 되면 가계의 전체적인 시장과 비시장의 현황을 알 수 있는 확장된 가계위생 계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방법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본 계정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의 외국 사례에 대해서 현황과 작성 주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본은 현재 5년 주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3년 주기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작성을 합니다. 프랑스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황 규모를 조금 보면 GDP 대비로 우리나라는 25.5%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비슷합니다. 19.8% 정도가 되는데, 스위스는 61.8%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거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관리 시간이 조금 작게 나타나고, 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가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임금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자원봉사와 참여활동을 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자원봉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61개 소분류를 나누기 때문에 자원봉사와 참여활동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제 이것을 분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아까 우리 주 박사님도 한번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서 하나 뽑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시간 배분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조직 문화에 따른 영향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 의견이 있으십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예, 아마 그 이제 제 발표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 같은데요. 예, 뭐 충분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지금 그냥 15분 동안의 발표기 때문에 그냥 짧게 그야말로 이제 발견, 파인딩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그 풀 페이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젠더, 그다음에 젠더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인 어떤 시각의 차이였었고요.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똑같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막 급하게 뭐 9시 출근에 딱 맞춰서 왔었을 때
여성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와 남성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회사에서 갖고 있는 시각은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여성분이 뭐 엄마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아빠가 그러면 저 사람 왜 그래?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그런 부분에 맞춰서 남성들과 여성들의 어떤 선택의 폭은 되게 달라질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하나의 부분, 그다음에 뭐 가사노동, 과외든 여러 가지 마찬가지고 아마 이제 그것이 사회 문화적인 내지는 조직 문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제약 내지는 압력 내지는 영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문화적인 조직적인 어떤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대한 인간 행위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데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네 분의 연구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근무 시간과 양육 시간의 분배 방식, 아내의 소득과 부부의 가사 시간과의 관계, 그리고 무급 가사 노동을 시장에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또 노년기 부부의 가사 노동 분담 형태의 변화 등 노동의 관점에서 시간 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리의 삶과 그 이면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관계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 주신 네 분의 발표자분들, 그리고 통찰력 있는 논평을 해주신 두 분의 토론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한 유용한 연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는 생활시간 조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세션 유무급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자장님과 또 연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저희 실시간 채팅에도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이 증진되기를 기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이 되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